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하고, 금요일 수업하면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두 번의 수업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이제 구조하고, 그다음에 집안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이제 문제들로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네 번째 시간 때 99점에 대한 해석 예제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스케줄상에 좀 문제도 있고 사실 이제 아바쿠스로 99조물을 해석하는 데는 좀 제한 조건이 좀 많습니다. 99조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주파수 의존적인 두 번째 물성이나 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바쿠스에서는 고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99조물 같은 경우는 다른 툴들을 좀 연계해서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바쿠스로 99점을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주 길이가 긴 실린더 형태의 부유체 이외에는 사실은 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99점물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거보다는 저희 이제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좀 많이 다루고 있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이하게 이제 99점물에 대한 클래스는 건너뛰고요. 대신에 저희가 비선형, 비탄성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안에 대한 해석을 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른바 이제 soil structure interaction이라고 해서 집안과 구조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의 해석.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간단한 예제를 하나 좀 추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과제에서 좀 다뤘던 문제인데, 집안에 이제 일정 깊이 정도 이렇게 근입된 파일에 횡방향 하중이 작용했을 때 어떠한 이제 응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단순하게는 사실 그 근입된 그 기초 구조물 또는 파일 구조물 인근의 집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뭐 경계 조건을 적당하게 잡아서 해석을 해도 이제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주변의 집안에 의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집안을 어, 좀 더 정밀하게 모델링하지 않는 경우에 소위 이제 집안 강성을 가지고 횡방향 스프링으로 치환해서 이제 군입된 구조체에 스프링을 달아서 해석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집안까지 이제 유한 요소로 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예제를 이제 준비했는데, 그림을 미리 좀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엘리먼트가 들어갑니다. 많은 수의 엘리먼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그 스튜던트 버전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그 네 자리에 하나씩 라이센스를 연결해 놨는데요. 아마 포스트잇이 붙여졌어.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컴퓨터가 지금 라이센스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비선형 해석을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붙어 있고요. 또 지금 붙어 있는 거 확인되는 사람. 자리에 붙어 있네? 네, 저기. 책상에? 책상에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활용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네 번의 수업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지오메트리가 이제 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그 조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해석 파일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아마 파일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파일일 거고요. 파일.ca를 열어보시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모델이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같이 띄워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근입되어 있는 파일에 횡방의 하중이 가력됐을 때 그때 기둥의 최상단에서 계측되는 변이하고 또 하중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하중 변이 곡선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피크점이 좀 명확히 보이죠? 거기까지 이제 횡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다음에 더 하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중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푸시 오버 테스트를 통해서 이 파일 구조물이 한계 상태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이런 기법들을 쓴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요 모델도 제가 이게 뭐 거의 한 10여 년, 10년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엄밀하게, 정밀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 모델도 좀 달라졌고 격리 조건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예제를 좀 바라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좀 설명을 드릴 예제는 장기 처짐에 대한 뭐 아시겠지만 뭐 집안의 어떤 하중이 가력됐을 때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쭉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처짐이 생기죠. 뭐 물론 이제 샌드 같은 경우는 즉시 처짐 이후에 장기 처짐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뭐 되겠지만 특히 이제 점토층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처짐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사실 제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예제는 아니고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델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저희 한번 재현을 해본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찾다 보니까 그, 그 책이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 Applied Soil Mechanics with Abacus Applications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예제에 대해서 아바쿠스나 뭐 다른 유한연소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하냐 이런 것들이 예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유드렸던 파일은 요 예제에 대한 파일이고요. 요거를 잠깐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아 잠시만요. 요새 그 왼쪽 그림처럼 최상단은 샌드층이고 그 하부는 이제 점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제 지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1m 이제 두께별로 해가지고 총 그러니까 7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복합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각 층에 이제 물성들 이런 것들이 좀 예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아바쿠스 모델에 입력을 해서 시간 영역 해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진 곡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예제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하겠다. 이거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좀 봅시다. 자, 제가 그 공유드렸던 파일을, CA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아바쿠스 그 스튜던트 버전으로도 CA 파일은 아마 열릴 거예요. 네, 해석 결과 파일은 아마 안 열릴 겁니다. CA만 일단 열어보시고 같이 한번 하나하나 좀 보죠. 저는 제 그 오피스에 있는 컴퓨터의 원격으로 연결해서 모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어떤 걸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어 댄스샌드라고 가정되어 있는 집안층에 근입된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댄스샌드가 아닌가 보다. (10m) 깊이로 들어간 아마 댄스샌드층에 들어간 기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파일을 열어보시면 먼저 전체 모델 형상부터 좀 볼까요? 메쉬부터. 자, 요 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모델에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먼저 기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둥 주변에 집안층이 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2차원 해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축에 대해서 형상이나 뭐 재료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3차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막 3차원 해석을 얘기를 드리면서 안타깝다고 한 이유는 계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지금. 자, 그래서 기둥과 요 집안이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강의 노트를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이 모델 규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파일. 높이는 한 5m 정도로 이제 모델링을 했었고요. 아, 아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높이가 아마 5m 정도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깊이 들어간 요 근입 깊이가 10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m, 10m.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프로젝트에서는 요쪽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스틸 튜브를 겉면에 쌓았을 때 그 스틸 튜브가 어, 추가적으로 솟아내주는 변형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공유드린 모델은 사실은 이제 튜브가 없지만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튜브를 겉면에 씌워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해석됐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사실 포스코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기네 강종의 에너지 소산의 그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유드린 파일에서는 튜브는 이제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철근은 배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종철근과 횡철근이 모두 다 배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이제 모델링을 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3차원으로 다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요 해석 파일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수평 방향에 대한 저항성이고 이 구조물이나 요 집안 상태가 다 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풀 모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반 모델링을 하고선 요 면에 지금 노출되는 면에 적절하게 경계 조건을 부여해야겠죠. 그러니까 대칭형 경계 조건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경계 조건 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재료 모델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모델은 비선형 재료 모델이 다 적용된 상태입니다. 지난 저희 교육 때 여러분들 그 스틸은 뭐 키네마틱, 뭐 플라스틱 모델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데미지 플라스틱 모델을 뭐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모델이 그대로 다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델로 이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는 여기서 잘 보시면 먼저 기둥이 이제 파트로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둥 인근의 집안 그죠? 얘는 이제 형상이 이렇게 원형의 그러니까 뭐 원호의 형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형상을 잘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베이스 쪽에 집안도 따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다음에 제가 요거 했을 때는 요쪽
외측에 대한 것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파트로.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뭐 상관은 없는데 잘 보시면 메쉬의 크기가 좀 다르죠. 이 기둥하고 맞닿는 면의 근처의 이 집안의 메쉬는 굉장히 잘게 좀 나눠져 있고 여기서 멀어진 경우는 좀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것도 메쉬가 이제 가까울수록 아주 촘촘하고 멀수록 듬성듬성한 어떤 그런 형태로 메쉬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그 당시에 이걸 할 때는 제가 좀 바빠갖고 그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손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로 이제 메쉬를 짰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굳이 파트를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를 하나하나 보시면 파트를 먼저 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 그러니까 이제 파일과 기둥으로 두 개 나눴습니다. 그 집안을 중심으로 들어간 애는 파일, 삐죽 튀어나온 애는 기둥 이렇게 단순하게 좀 가정을 했고요. 향후엔 나중엔 그 두 개를 이제 이어서 붙였겠죠. 그다음에 소일 사이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요거는 파트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거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먼저 평면에서 요 단면을 그린 다음에 얘를 쭉 익스클루드 하면은 이 형상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일 버텀 아까 이제 하부 쪽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합쳐진 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 내가 파트를 어떻게 쪼개면 되겠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쏙 그 기둥 파일이 쏙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트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만들고요. 파트를 만드실 때는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선택하시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차원 해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가죠. 프로퍼티는 일단 콘크리트, 소일, 스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틸 먼저 보시면 철근에 대한 물성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파일 열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클릭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제가 그 이메일로 공유드린 거 파일 혹시 안 열리시는 분 있어요? 다 열리죠? 왜 안 뜨지?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뜨네? 안 뜨지? 저것만 안 뜨네요, 여기. 이게 잘 떠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잘 보일 테니까, 어, 콘크리트하고 지금 스틸의 물성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굳이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서, 거기서 설명 못 드리겠네. 소일을 보면, 소일 그 플라스틱 모델에서, 여러분들 아마 내부 마찰각하고, 그다음에 점착력, 이게 아마 변수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저희가 어, 그 샌드층을 이제 모델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그 모델, 그러니까 이제 재료 모델에서 이 소성 모델을 정의할 때 기본적인 것은 그 파괴면 또는 파괴 함수를 정의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뭐 여러 가지 파괴 모델, 뭐 이런 것 파괴 기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틸 같은 경우는 뭐 보미세스 일드 크라이테리아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집안도 뭐 사실 제가 이제 집안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어클론 모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일 같은 경우는 이 샌드층은 무어클론 모델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무어클론 모델에서 파괴면을 정의할 때 필요한 물성이 하나는 내부 마찰각 그리고 하나는 점착력 계수, 뭐 팽창각 뭐 이런 값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아마 그 이 소일 모델에 아마 적용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탄성계수는 탄성 모델에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탄성계수와 또 이제 그 포화성비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른바 dense 샌드, 루즈 샌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샌드층도 단단한 층이 있고 뭐 조금 느슨한 층이 있을 텐데 가장 쉽게 그 층을 조절하는 그 성질을 조절하는 물성은 아마 그 내부 마찰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뭐 실내 시험이든지 뭐 그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집안의 내부 마찰각을 실험을 통해서 먼저 얻어내고 그 값을 이 소성 모델의 변수로서 집어넣어주면 그 집안이 모사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재료 모델은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섹션 모델을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3차원 형상을 이미 다 그려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섹션 모델을 각각의 필요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다 불러가지고 모델을 구성했고요. 여기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집안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조각 나눠서 파트를 구성했는데 이것을 머지 시켜야 됩니다. 다 합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와 얘가 뭐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은 집안끼리 다 머지를 시키고 기둥은 기둥하고 이 파일은 서로 또 머지를 시켜줘서 모델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RP라고 되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 RP를 왜 만들었냐면 요 예제에서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수직력을 가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요 단면의 중심점에서 행방향 변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요 대표점을 하나 선택을 했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것을 여기 설정을 했고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은 아마 이 어셈블리에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랙션이나 바운더리 쪽에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툴에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내가 어디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만들 거냐 해서 찍어주면 돼요. 지금 어셈블리가 락이 돼 있다고 하네. 요거는 뭐 락을 나중에 해제하고 여기 있죠? 락이 되는 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해서 아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락을 시켜주면은 아마 레퍼런스 포인트를 다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스텝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력을 먼저 가력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횡방향 변이를 가력을 했습니다. 여기 노트에서 보시면 로딩 시퀀스라고 써있죠. 먼저는 이
파일 단면에서 계산되는 이제 항복력의 5%를 수직력으로 가력했습니다. 수직력을 가력하는 방법은 아까 레퍼런스 포인트에 집중 하중을 가해도 되고요. 응력 집중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단면적으로 나누어서 프레셔로 가력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프레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작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면이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 프레셔가 이렇게, 프레셔의 방향도 이렇게 눕겠죠.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수직력은 그냥 그대로 중력 방향으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단면의 회전과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실제 테스트, 실험의 세팅을 고려해서 그걸 잘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나 뭐 어쨌든 뭐 이게 그 이제 단면의 회전이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한다라면 프레셔를 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변이를 횡방의 변이를 가력하는데 횡방의 변이를 우리가 이제 가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컨트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파일 길이의 10%, 파일 길인가? 이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일 길인지 뭐 컬럼 길인지 어쨌든 어, 이 기준이 되는 구조 부재의 전체 길이의 한 10%까지 쭉 밀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델로 돌아가죠. 그래서 스텝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두 스텝 모두 다 비선형 해석을 기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적인 비선형성도 이제 강하게 나올 것이고 이 구조물 자체의 이른바 이제 대변이 효과, 고기둥 효과 이런 것들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기본적으로는 요놈과 기둥과 지방과의 이 컨택, 접촉 특성이 결과에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선형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NLGOM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요. 첫 번째 수직력에 대한 테스트는 1%부터 증가시키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가 가력한 하중의 100%까지 가력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옵션은 수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숫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가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은 아닌데 수치적인 뭐 오류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정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수렴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오토 스테빌라이제이션 옵션을 켜고 해석을 한번 재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이제 이런 컨택 모델 같은 것들이 부여되는 경우는 대부분 오토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릭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 사이클릭 테스트는 아니고요. 푸시오버 테스트입니다. 이름은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빌라이제이션 켜져 있고 인크리멘트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부터 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맥시멈 인크리멘트를 5%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못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끔 세팅하면 큰 오차들이 좀 초반에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이 되는 초반부에 너무 급격하게 10%, 15%씩 올리다 보면 그 안에서 오류들이 계속 쌓이는데 그것이 향후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렴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체 결과에 오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다 5% 정도 이내로 좀 제어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둥하고 집안 사이의 인터랙션을 부여했고요. 사실 요 문제는 명확하죠. 기둥의 표면과 요 집안층의 표면, 요 안쪽 표면만 사실은 둘이 접촉을 하고 사실 뭐 집안의 다른 외측하고 요 기둥이 접촉할 일은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 접촉하는 면을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접촉 모델을 거기에만 제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반과 기둥의 접촉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접촉 모델 자체도 어차피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접촉면을 특정하지 않고 이 그림처럼 제너럴 컨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컨택 모델을 부여시켜라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거긴 컨택이 안 일어나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은 맨 위에 Create Interaction 여기 누르시면 여기 지금 박스가 제가 화면을 하나로 켰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적절치가 않네. 어쨌든 Create Interaction 누르시면 그 중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타입 중에 General Contact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General Contact은 여기 보시면 All with Self에서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디폴트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면에 다 컨택 모델을 입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그럼 어떤 컨택 모델을 쓸 거냐라는 게 정의돼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요 옆에 있는 거. Create Interaction Property. 얘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나오는데 또 얘도 또 안 나오네. 어, 여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컨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셜 방향, 노멀 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 컨택 모델은 정의해 줘야 되고요. 노멀 방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하드 컨택 모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드 컨택 쓰시면 되고요. 탄젠셜은 이제 마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마찰 계수를 입력할 수 있는 프릭션 모델을 단순하게 쓰는 것이 어, 아주 뭐 틀린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페널티라고 하는 모델이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이거든요. 페널티. 그리고 이 모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마찰 계수가 0.5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집안과 또 그 집안과 맞닿는 구조체의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마찰 계수는 0.3이 될 수도 있고 0.8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 보면서 마찰 계수를 달리하면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뭐 꽤 재밌는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컨택 모델은 분류를 하면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컨택 모델 부여됐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인베디드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철근을 이제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모델은 저 종철근하고 행철근이 각각 들어가 있고요. 종철근도 콘크리트에 인베디드 시켰고요. 행철근도 콘크리트에 인베디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탭, 컨스트레인트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컨스트레인트 매니지먼트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기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개는 철근의 배근을 위해서 철근들을 콘크리트에 집어넣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 당연하지만 이 철근이 집안에 배근된 게 아니고 이 콘크리트 모델에 집어넣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P 포인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 포인트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은 아까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를 여기에 점을 찍은 상태였고요. 실제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어디에 대표점이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정해 줘야 돼요. 최상단의 이 표면 있죠? 이 표면이 이 레퍼런스 포인트에 따라간다. 라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는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그죠? 여기는 점을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슬레이브 노즈는 이 표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PC 타입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빔 타입부터 해서 타이, 링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레퍼런스 포인트와 요 지금 묶여있는 표면의 상대 변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이 따라가지만 어떤 거는 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회전은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는 모델도 있어요. 지금은 회전도 같이 따라가는 모델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가 이렇게 회전이 되면 표면도 같이 똑같은 각도로 따라간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컬 로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 기둥 부재의 항복력의 항복력이 5%를 가렸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 집안에 이 집안에 자중을 태운 하중입니다. 집안도 자중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얘도 스텝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 집안의 초기 해석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집안의 초기 처짐에 의한 효과를 아주 뭐, 뭐 중요하게 사실 요 문제에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스텝을 나누지 않았지만 아주 엄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스텝을 거쳐서 집안 자체의 무게에 의한 해석을 먼저 시켜준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구조물과 관련된 하중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아무튼 요 두 번째 있는 것은 바디 폴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중력 가속도 값이겠죠. 그래서 바디 폴스에 대한 해석, 특히 집안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운더리를 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반 모델이기 때문에 요 반 표면, 이렇게 잘려져 있는 요 표면에 이른바 이제 Y축에 대해서 미러링이 되어 있다. 대칭이다라는 것을 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서 부여해 줘야 됩니다. 보시면 바운더리 컨디션 시메트리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니셜 컨디션에서만 작동을 하는 바운더리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바운더리 크리에이트 바운더리를 누르시고 여기에 스텝은 이니셜. 그러면 여기 가장 위에 시메트리라고 하는 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선택하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 절단된 요 표면을 다 선택하고 바운더리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잡는 거는 지금 요 면에 수직한 축이 Y축이죠? 그래서 Y 시메트릭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이렇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U2, Y 방향 변이, UR1, UR3. 그러니까 1번 축, 3번 축에 대한 회전은 구속되어 있다. 우리는 단지 요 방향, X축 방향 변이, Y축 방향 변이, 그리고 Y축에 대한 회전에 대한 것만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픽스는 당연히 이제 하부 이제 집안의 하부를 잡아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표면, 이 라운드 된 요 표면도 픽스 조건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전 변이, 수평 변이. 수평 변이는 이게 0.5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러면 이 뚱의 높이가 5m였으니까 5m의 10%, 그래서 50cm. 그래서 0.5m를 수평 변이로 가력을 한 거로 보입니다. 요 RP 포인트에 U1, 그래서 X축으로 따라가는 강제 변이를 집어넣고요. 자, 잘 보시면은 이것은 스텝 2. 스텝 2에서만 작동하고 있죠. 스텝 2에서는 어떠한 신규 하중도 가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 스텝에서 제한했던 수직력은 그대로 유지된 채 스텝 2에서는 수평 방향 변이를 강제로 밀어버린다는. 여러분들 구조 그 실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구조 실험, 실무 실험할 때 대다수는 변이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얼마까지의 변이를 만든다라고 넣으면 액추에이터는 그 변이가 발생할 때까지 쭉 밀어요.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에 내장되어 있는 로드셀이 매 순간순간에 힘을 계측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이와 하중을 관계지어서 하중 변이 곡선을 그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조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중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설계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설계 하중이 탔을 때 어떠한 변이나 어떤 변형이 발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점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것처럼 뭔가 실험 결과와 맞춰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푸시오버 테스트와 같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하중 컨트롤이 아니라 변이 컨트롤을 실제 해석적으로도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예제가 딱 그런 예제입니다. 강제로 변이를 부여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스텝 2에서 아까 이니셜 로드 팩터가 0.01이었고 또 맥시멈 로드 팩터가 0.05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텝 2에서 첫 번째 증분 단계에서는 0.5의 1%만큼의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100%가 된다는 얘기는 이 포인트가 0.5m까지 변이가 발생했을 때의 시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0.5m를 쪼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증분시켜가면서 비선형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변이 컨트롤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중 그리고 이 경계 조건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난 겁니다. 스텝을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뉴턴 랩슨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수업 때 이렇게 하중 변이 곡선을 그렸을 때 하중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이제 하중의 방향이 바뀌는 문제는 아크랭스법의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델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그 이제 뉴턴 랩슨법이 하중 계수 정확히는 그 인크리멘탈 팩터의 방향을 안 바꾼다는 거지 하중이나 변이 방향을 안 바꾼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예제는 어떻습니까? 변이 컨트롤로 가고 있죠? 이 해석 결과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변이가 증가하면서 하중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뉴튼 랩슨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중 컨트롤이었다면은 뉴튼 랩슨으로는 이러한 그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꿔가지고 변이 컨트롤로 가고 있죠. 그죠? 변이는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변이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계측되는 반력이 방향이 바뀌는 것뿐이지. 그죠? 증가하는 이제 하중의 방향이 바뀌는 것뿐이지 변이는 어차피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변이 컨트롤로 갔을 때는 이런 모델이라 하더라도 뉴튼 랩선을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쉬로 가시면 메쉬도 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어, 소일에 대해서 따로 하고 뭐 기둥에 대해서 따로 하고 메쉬를 해서 짜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틸, 링포스 스틸에 대해서도 따로 하고 각각 다 따로 해주면 이렇게 다 각각 다 따로 메쉬를 먹여주면 다 종류가 되는 거고요. 메쉬가 엘리먼트에 대해서 확인을 간단히 해보면 스틸 같은 경우는 화면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스틸을 리바를 지금 트러스로 했네요. 리바를 이제 트러스로 했습니다. 트러스로 했지만 아마 이거는 엘리먼트를 여러 개 쪼갰을 거예요. 빔 요소처럼. 근데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가 그때 그 트러스 요소 해석할 때 트러스는 기본적으로 절점과 절점이 그러니까 절점과 절점 사이는 그 부재들이 연결되어 있는 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이는 엘리먼트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임베디드 돼 있기 때문에 쪼개도 돼요. 임베디드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콘크리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엘리먼트를 쪼개도 괜찮습니다. 어, 루프 철근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반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을 했었고, 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지반도 그냥 동일한 육면체 요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예제에서는 좀 다른 엘리먼트를 썼어요. 그거는 이따 다음 예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이제 완성이 된 이후에 해석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라이센스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한번 변수를 바꿔보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가 4대당 하나씩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조를 이제 구성해서 지금 제가 배포드린 모델을 그냥 돌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변수를 조금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쉽게 바꿔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소일 프로퍼티를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여기 지금 루즈 샌드는 35도, 덴스 샌드는 42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집안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게 뭐 현실적인 값인지 모르겠지만 내부 마찰각을 과감하게 한 뭐 26도 정도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를 보면 지금 덴스 샌드의 경우는 양쪽에서 꽤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드리프트 레이쇼에 대해서 계측되는 수평 발력이, 그러니까 수평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2%에 대해서, 이 점선 2%에 대해서 대략 한 1300kN 정도 지금 계측이 되는데, 루즈 샌드의 경우는 2% 드리프트까지 발생했을 때의 값이 한 8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샌드의 내부 마찰각을 좀 더 낮춰보면 얘보다 더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대략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지금 나오는지 해석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마찰각을 바꾸는 것은 프로퍼티에 여기 머티리얼 매니저에서 소일 이쪽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프릭션 앵글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건데 아니면 인터널 프릭션 앵글 뭐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 값을 대략 한 뭐 26도나 28도 정도로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컴퓨터에서 한번 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비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질문. 네. 프릭션 앵글이라든가 집착력 질문, 혼내를 바꾸는 게 어떻게 문제를 그걸 이제 그리고 수요가 자체가 많아가지고 네. 저게 지금 모델 내기에 해상 교류항 예산이 말뚝 기초를 스킬 모델하고 위에 있는 건 그냥 실은 말뚝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강관이 있는 것도 바다에서 피부가 지금 강관이 있어야만 찾을 수가 있죠. 페이스는 이게 딱 캐논을 모델을 해본 건데 실은 저기서 말뚝을 잡게 옆에서 빌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흙이 한쪽이 분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한쪽은 계속 푸시가 되니까 상관이 안 되는 네. 한쪽은 네. 한 직경에 한 말뚝 한 2, 3기 정도? 그러니까 이게 1.8m니까 한 10m 정도까지는 아까 보면 위에가 0.5m, 10%가 1.8m가 위에서 분리가 되는 게 이게 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델을 네.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요 기둥하고 요 집안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컨택 모델만 들어가 있는 거고, 컨택 모델은 얘가 접촉하면은 이제 그 서로에게 이제 힘을 가력하는 그런 거고요. 얘가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프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잡고 있으면은 흙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 조건이 아니고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거고요. 얘가 맞닿는 순간부터 뭐 그 농월 방향의 폴스가 작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사실은 얘가 만약에 뭐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점토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이런 변형이 생기면 이쪽에서 흙이 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델은 요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그거는 뭐 이른바 다른 기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커플드 오일러리안 라그랑지안 메소드 같은 거는 이 점토층 같은 경우는 점토나 지반층은 라그랑지안 모델을 쓰기 때문에 그때는 대변형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된 상태에서 이쪽에 공면이 생기면 이 누른 힘 때문에 얘가 퍼지면서 그쪽을 메꾸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요 모델도 아니고 다른 모델로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모델은 서로 분리는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는 상태고 얘가 맞닿으면서 지압력이 생기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해석이 끝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온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쪽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지. 그게 아니면은 얘가 붙어 있는 잘못된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지금 어떻습니까? 좀 런이 되나요? 지금 연결은 다 돼 있는데 라이센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4명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한 2도씩 바꿔서 예를 들면 한 명이 32도 했으면 그 옆 사람은 30도, 다른 사람은 28도. 각자 하나씩 바꿔본 다음에 오늘 돌아갈 때까지 하나씩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 바꿔서 해석 돌려서 가져가면 4세트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결과를 모아서 그래프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 라이센스 연결된 컴퓨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뭐 어디 연결됐는지.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 그 로즈샌드라고 해서 표현한 요 결과는 35도, 내부마 체각이 35도라고 가정하고 이제 해석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명이서 각각 2도 정도로 2도씩 구분해서 한번 4개 정도로 한번 파일을 만든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한 그래프에 예를 들면은 35도, 뭐 32도, 30도, 뭐 28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중 변이 곡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집안의 특성이 실제 구조물에
저항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경우라 이 주에 있는 컴퓨터에 있어. 근데 책상에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책상에 포스트잇 있는 거 있어요. 음. 그런데 아마 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오늘 어, 아마 4명 거를 4개를 이제 하나로 돌리려면 아마도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건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 라이센스 설치된 거는 잘 런 되고 있어? 잘 돼? 네 개당 내가 총 4개. 총 4대 걸렸죠? 아, 그래? 왜, 그랬지? 우리 라이센스 부족한가? 아, 그래? 지금 포스트잇이, 저는 4대당 한 대인 줄 알았는데, 총 4대 설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각 줄에 한 대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아쉽지만, 제가 공유드린 파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실에 돌아가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제가 이제 또 수업 끝나고 올려드리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변수들을 한번 좀 바꿔보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4개는 다 돌아가? 다 돌아는가? 예, 어버트 났다고? 언제, 아예 안 돼? 아니면은 그 에러 메시지 한번 봐봐요. 나는 잘 되는데? 똑같은 모델인데? 자, 일단은 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그 여러분들 공유했던 파일 그대로 이제 혹시 몰라서 아까 오전에 다시 한번 좀 일부 한번 이제 런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푸시오버 결과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떠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과 기둥은 애초에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쪽은 이제 이렇게 눌리는 그런 이제 형상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인터랙션은 뭐 잘 먹은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하중변이 곡선을 어, 이제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create XY 데이터에서 필드 아웃풋에서 노드셋에서 RP
제가 일부러 노드셋을 지정해 놨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 잡았고요. 다시 여기서 리액션 폴스하고 변이 U1을 선택을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하중 변이 곡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매니저로 들어가서 여기 먼저 리액션 폴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변이를 강제로 구했기 때문에 그 강제로 부여한 변이 그 지점에서 그때그때의 반력이 계산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스텝은 수직력에 대한 테스트였으니까 이때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력도 당연히 0인데 지금 두 번째 스텝 로드 팩터가 1부터 2까지 여기까지의 결과가 그 수평력이 가력됨에 따라서 계측되는 반력이 됩니다. 이게 반력. 사실은 이제 수평력이죠. 단위가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킬로뉴턴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변위. 마찬가지로 다 딸 건 아니고 1.0인 것부터 0.5까지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래서 결과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X축이 수평 변이고요. Y축이 로드입니다. 어, 요게 뭐랑 같은 거죠?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댄스 샌드의 결과네요. 42도. 댄스 샌드가 요거. 그러니까 요놈.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반 모델이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하중의 경우는. 우린 반만 모델링 했으니까. 네. 대략적으로 그 공유드린 노트의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심치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델을 공유를 드렸고, 어,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 아예 첫 번째 스텝부터 해석이 안 되나요? 난 왜 다 돌아왔지? 똑같은 모델인데?
아마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요 파일은 다시 한번 심천 선생님에게 지금 요 파일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분명히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 예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시간 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썼는데요. 간단합니다. 그 집안층의 이제 물성. 여기서는 지금 샌드층만 고려하니까 사실은 뭐 아주 복잡한 그 뭐 일드 크라이테리아가 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어클론 모델만 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조정을 하면 되는 변수는 내부 마찰각, 팽창각, 점착력 계수. 근데 뭐 샌드라고 하면은 점착력 계수는 뭐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 마찰각과 팽창각만 잘 고려하면은 조정하면 좀 서로 다른 지층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좀 써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이 근입 깊이를 한번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10m 근입된 모델을 좀 보내드렸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모델링을 좀 바꿔서 5m짜리 근입된 모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볼지 몰라서 5m짜리 모델을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그 그래프를 이제 붙여봤는데 좀 경향이 좀 다릅니다. 로드샌드 경우는 뭐 튜브의 강성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근입 깊이도 좀 낮고 지층 자체가 이제 루즈하기 때문에 얘를 잡아주는 뭐 강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집안의 이 기둥 이제 파일의 겉면에 뭐 보강을 더 하던 안 하던 결과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층이 먼저 이렇게 한계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입을 많이 시키면 확실히 보강을 하면 할수록 강도가 더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근입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런 테스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하려면은 모델을 좀 많이 바꿔야겠죠. 그림 자체를 다시 그려야 되니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예제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그 집안의 처짐에 대한 예제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 구조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집안공학의 사전 지식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버거운 예제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 이종석 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중간중간 많은 코멘트 주셔야지 우리가 모두가 같이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 레퍼런스 교재를 보면서 요런 게 요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요거를 이제 확장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해저 집안의 모델링, 해저 집안 상부에 올라가는 구조물의 어떤 뭐 이렇게 장기적 처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델을 좀 보여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레퍼런스를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에서 예제를 좀 추려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먼저 어떤 상자중이 작용한 이후에 즉시 발생하는 처짐,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장기 처짐,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잘 뭐 사실 보이지 않았지만 X축이 이제 로그축이에요. Y축도 로그축이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거의 한 이게 데이로 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뭐 몇 년 단위의 이제 처짐을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샌드층뿐만이 아니라 클레이층도 같이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이층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집안 모델, 이제 소성 모델을 이제 만드느냐 이런 것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좀 보면, 깊이는 한 대략 7m 정도 깊이로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전체 폭은 30m 정도 되는 거고, 그 가운데에 3m 정도 폭으로 100kPa 정도의 압력이 작용할 때, 그때 하중이 작용한 이후에 발생하는 처짐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요게 이제 뭐 수계산한 결과도 요 예제에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요 해석은 뭐 이방향 문제를 뭐 푼 문제고 얘는 이제 1D 1차원 모델을 이제 활용해서 아날리티컬 솔루션을 계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요 예제 취지는 요 FM 결과가 좀 더 현실적인 값이다 이렇게 좀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최상단은 샌드층 1m 깊이의 샌드층이고 나머지 6m는 클레이층입니다. 그리고 요 예제에서 각 클레이층에 대한 이제 모델 파라미터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클레이도 소속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잘 모르지만 캠 클레이 모델을 사용해서 예제가 이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버 컨솔리데이션 뭐 클레이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드러거 프레저 모델도 있고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바쿠스에 있는 이제 캠 클레이 모델을 활용해서 해석이 되고요. 요 클레이 모델의 소속 모델의 이제 정의를 위해서 몇 가지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보이드 레이쇼, 뭐 공극률이죠. 그다음에 뭐 유효응력, 그다음에 뭐 이 프리컨솔리데이션 프레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람다 값, 뭐 카파, 스트레스 레이쇼,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퍼미어빌리티, 그러니까 침투 계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필요하고요. 상당 값들은 실내 실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값들은 우리가 뭔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값들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설명을 좀 하나씩 드리면, 일단 여기서는 상부의 어떤 구조물을 모델링을 하지 않았고, 그 구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직력을 분포화 중으로써 이제 요 영역에 가력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력을 해서 시간 영역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총 7개의 층을 구분해서 최상단은 샌드 모델, 그 하부는 클레이 모델을 적용해서 집안의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보시면은 샌드, 클레이 모두 기본적으로는 탄성 어떤 특성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이제 샌드와 클레이층은 당연히 다른 탄성 계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탄성 계수, 포화성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샌드의 경우는 아이소트로픽 모델을 쓰지만 클레이는 포러스 일라스틱 모델. 제가 뭐 아주 역학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포러스 일라스틱 모델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러스 일라스틱 모델에 들어가는 물성들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속 모델 같은 경우는 샌드는 아까 저희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하게 모어쿨론 플라스티시티 모델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팽창각, 내부 마찰각, 점착역 계수 이런 것들만 들어가면 되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캠 클레이 모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장기 처짐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뭐 집안에서 장기 처짐을 유발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안밀에 의한 처짐이니까 이 안밀 해석을 위해서는 당연히 침투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퍼미어빌리티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침투 계수와 공극률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때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대칭성에 이제 문제다라고 한다면 계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2차원 모델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트에서는 2차 평면 모델을 만들고 실제 이제 메쉬는 3차원 솔리드 메쉬를 이제 부여해서 모델링을 마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는 아무래도 변형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소를 좀 잘게 쪼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중이 직접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요소를 조금 잘게, 잘지 않게 좀 듬성듬성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요소의 형상비가 너무 좀 과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 오늘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 예전에 이제 구조 모델에서는 대략 1대 2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메쉬를 짜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무리 뭐 봐줘도 1대 4 이상 되는 거는 부적절하다 알 수 있고 특히 이 집안 해석을 할 때 이 요소의 형상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수렴성에. 우리가 최근에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 유사한 모델을 테스트하는데 형상비가 뭐 1대 한 4, 1대 6 정도 되니까 아예 수렴이 안 되더라고요. 첫 스텝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좀 테스트하다가 형상비를 맞춰서 좀 더 파인하게 메쉬를 했더니 그때부터 해석이 아주 잘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메쉬의 형상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해석 절차인데요. 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니셜을 제외하고 먼저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집안 자체 자중에 대한 해석을 먼저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해석을 연달아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력에 대한 즉시 처짐을 얻기 위한 해석, 두 번째는 안밀 해석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이 이제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저희가 모델링을 해봤고요.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평면을 만듭니다. 파트에서.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제가 그 공유드렸던 파일에서 멀티레이어 소일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이 나눠져 있는 거는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을 나눈 거예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그리는 거는 요거 이제 각각 이렇게 셀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요 한 덩이를 그냥 쭉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30m였나요? 30m, 7m짜리 사각형 하나를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트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페이스, 스케치를 해서 하면 선을 쭉쭉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 공간을 구분해 줘. 근데 요거를 하는 거는 먼저 파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누면 이렇게 각각 구분이 돼서 요 경계선들이 이제 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요 선을 따라서 메쉬 시드를 다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왜 했냐면 아까 이제 여기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는 엘리먼트를 좀 잘게 쪼갰고 여기가 아닌 이쪽 양쪽 사이드는 엘리먼트를 좀 듬성하게 좀 쪼갰죠. 그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 공간을 좀 구분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메쉬 시드 매길 때 왜 바이어스 줘가지고 쭉 그 경계점부터 멀어질수록 듬성듬성 쪼개게 하는 시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길이 방향으로는 요 방향으로는 안 쪼개도 되지만 아까 왜 레이어 7개는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이 요 수평 방향의 파티션은 꼭 존재해야 됩니다.
네. 보시면 모델링 스페이스는 2D로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타입은 디포머블로 선택하시고 여기에 아마 퓨처는 쉘. 아마 2D 플래너로 선택하면 솔리드는 선택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쉘로 선택하고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 박스를 그냥 하나 그리시고 던을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파티션을 나누셔야 됩니다. 파티션, 페이스, 스케치. 아마 이게 요 스케치로 들어가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스케치로 들어가서 여기서 파티션 요건가요? 아무튼 파티션을 꼭 나누시고요. 이거는 뭐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로 이제 가면 슬라이드 순서대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프로퍼티를 보면 총 7개의 다른 머티리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샌드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지층이 서로 다른 물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 이 물성을 재료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샌드. 자, 덴시티 먼저 정의되어 있죠? 바디 포스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덴시티가 좀 있고 일라스틱 부분에서 탄성 계수와 포화성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탄성 계수와 포화성비는 요 예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탄성 계수와 포화성비가 샌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정이 되어 있고 클레이 같은 경우도 탄성 계수와 포화성비가 대략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위아래 뭐 이렇게 다시 좀 찾아보는데 지금 못 찾아갖고 일단 제가 입력한 값을 그냥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퍼미어빌리티. 퍼미어빌리티를 추가하는 공간은 잠시만요. 퍼미어빌리티가 어디 있었더라? 찾아보겠습니다. 아, 있다. 어더에 코어 플루이드에서 퍼미어빌리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두 개의 값을 넣는 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세 개. 일단은 이 뭐죠? 그 액체의 비중을 넣는 건데 우리는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물이 이제 섞여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 물의 비중 값을 넣으면 됩니다. 1톤 per 미터 3승인데 지금 스페시픽 웨이트니까 여기에 뉴턴 단위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9.8을 곱하면 총 이제 9,81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요 값. 요게 이제 퍼미빌리티고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입니다. 6미터 퍼 세크. 초당 6미터. 그다음에 보이드 레이쇼는 0.8. 이렇게 가정해서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로 가보죠. 클레이는 좀 복잡해요. 클레이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제하면서 그 지방공학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참 존경심이 많이 생기던데 이 값들을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시는지 놀랍습니다. 데ን시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이 같은 경우는 포로스 일라스틱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포로스 일라스틱 있는 위치는 일라스티시티 안에 여기 포로스 일라스틱 여기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 넣으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보죠. 여기 카타 값 요게 제가 알기로는 로가리즘 벌크 모듈러스 값입니다. 역학적인 의미는 제가 잘 몰라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 이제 교재를 잘 보시면 뭐 람다 값, 카파 값 이런 값들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에 그 theoretical background 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정확한 값인지 이제 보시고 이제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성비도 이제 일단 가정했었습니다. 가정했고 텐사일 리미트 같은 경우는 제로를 넣습니다. 아예 그냥 그 텐사일 폴스를 받지 못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퍼미어빌리티 이거 동일한 위치에서 퍼미어빌리티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샌드에 비해서 클레이는 이제 그러니까 침투 계수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아시고 요 예제에서는 6에 10에 마이너스 12승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집어넣은 상태고요. 이 퍼미빌리티는 요 표와 같이 모든 층이 동일하게 일단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제에서는 그냥 그렇게 동일한 값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플라스티시티 이쪽, 클레이 플라스티시티 이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티시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해양 플랜트 쪽 연구를 할 때는 사실 이 정도 디테일한 모델을 쓰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는 드러그 플라자 모델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해서 이름을 약식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요 예제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실내 실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한 예제를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클레이 모델, 클레이 플라스티스를 선택하시면 총 5개의 물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첫 번째 값이 요 테이블에 있는 람다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람다 값. 요게 이제 뭐 그 파괴면 쪽에 뭐 슬롭 뭐 정의하는 그런 값인 거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레이쇼 M 값, 스트레스 레이쇼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미리 계산된 값이 이렇게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일단 입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Initial Yield Surface Siz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요거는 프리 컨솔리데이션 프레셔의 절반값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에 보시면은 버티컬 이펙티브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 컨솔리데이션 프레셔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솔리데이션 프레셔가 요 버티컬 이펙티브 스트레스보다 커서 뭐 과안밀 상태라고 이제 표시가 되던데 뭐 안밀지 않은 거 제가 정확한 그 지식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요 파기만 함수를 정의할 때 요 값의 절반 값을 이니셜 일드 서피스 사이즈로 정의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값들은 이제 그냥 디폴트 값을 써도 무방하다라고 일단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뭐 특수한 경우는 좀 더 엄밀하게 값을 수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레이 모델에 대한 재료 모델도 정의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가 여기 요 층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레이어 값이 요 층에 들어갑니다. 요 층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샌드가 요게 들어갔고요. 첫 번째 클레이가 여기에 들어가. 마지막 클레이 6가 최하단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섹션 모델을 볼까요? 섹션 모델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솔리드 요소를 이제 솔리드로 이제 모델링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섹션의 두께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섹션 타입의 솔리드 호모지니어스로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사실은 2차원 솔리드 요소라고 하는 특수한 솔리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방향에 대해서 이 구조 이 모델 자체가
대칭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복잡한 3차원 모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3차원 모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 물론 뭐 3차원적으로 뭔가 그 뭐 침투 특성 이런 것이 다른 문제라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고 2차원적인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한다면 2차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해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호모지너스를 선택해서 섹션 모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요 깊이 방향으로 단위 길이만큼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라인에 뿌려지는 힘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게 되겠죠. 요 길이 방향, 깊이 방향으로는 1m다. 1이다. 단위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성을 계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어셈블리는 뭐 단순하죠. 파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보시면은 파트는 한 개밖에 없어요. 얘만 그냥 불러와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텝에서는 스텝은 스텝 설명을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고요. 보시면은 NLGOM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비선형 요소는 이제 켜놨고요. 인크리멘트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한번 해석하도록 그냥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상대하중에 대한 단기 해석 그리고 장기 해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해석은 1초, 1초만 해석을 했고요. 뭐 이 예제선 사실은 뭐 10에 마이너스 5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극단기로 이제 했는데 굳이 그것은 의미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초를 그냥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1초 해석을 위해서 0.001부터 1까지 이렇게 인크리멘트 사이즈를 이제 설정하고 해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밀 해석 스텝은 시간을 굉장히 길게 뒀어요. 참고로 이건 초단위이기 때문에 뭐 안밀이 뭐 연 단위로 진행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타임 스텝을 굉장히 길게 잡아놔야겠죠. 그래서 10에 12승 초까지 해석해라라고 일단은 셋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니셜 인크리멘트를 0.005, 맥시멈은 꽤 크게. 왜냐하면 이것도 고지 그대로 뭐, 뭐 0.01이나 이렇게 잡아놓으면 정말 수십만 번의 반복 해석이 돼야 되기, 증분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포프레셔 변화에 대해서 크라이테리아를 좀 잡아놨는데요. 이거는 어, 일단 이 예제에서 제시한 값을 그냥 그대로 썼는데 이것도 아마 퍼프레셔가 매 스텝마다 얼마큼까지 키울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잡아놓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수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 옵션인 것 같은데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값을 썼다.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은 별다른 게 없고요. 왜냐면 지층 하나만 있으니까. 집안 하나만 있으니까 뭐 인터랙션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로드 요게 이제 좀 설명해 드릴 게 많아요. 로드 가장 단순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디 폴스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 쪽에서 이제 적용이 될 바디 폴스를 이제 부여했고요. 보시면 지오스태틱에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190 요 값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펙티브 웨이트 집안의 유효 유효 중량이라고 할까요? 유효 중량은 세츄레이트 된 상태에서의 전체 무게에서 물의 무게를 뺀 값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세츄레이티드 감마 빼기 그 워터 물의 이제 감마값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산된 값이 저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상제력 여기 우리 요 예제에서 100kPa를 이제 제하했기 때문에
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힘의 단위가 이제 이게 아마 뉴턴 단위로 쓰여졌을 거니까 100에 10의 3승 이걸 이제 입력을 한 상태고요. 보시면은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는 바디 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에서 작용이 되게끔 셋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외력은 그 다음 스텝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것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더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운더리는 최하단면의 바운더리고요. 여긴 고정단으로 이제 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수직 방향은 구속이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평 방향에 대한 변이는 구속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쭉 연속되어 있는 집안이다라고 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경계 조건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 세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은 최상단과 최하단에 대한 경계 조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구조 공학만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저도 생소해요. 코프레셔에 대한 것도, 코프레셔에 대한 간극 수압에 대한 바운더리도 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간극 수압에 대한 정의는 그 바운더리는 최상단, 최하단 각각 잡아놓은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앰플리튜드를 줘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저기를 안 했었네. 요 이제 요 예제에 그 레퍼런스에 보면은 왜 이 포프레셔에 대한 경계 조건을 상담 초기에서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이렇게 1까지 증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거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앰플리튜드 옵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거 좀 저쪽 문제 같은 다시 빼볼까? 뺐다 껴볼까? 안 돼? 그럼 일단 그 모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구조적인 이제 경계 조건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간극 수압에 대한 경계 조건도 이니셜 컨디션으로서 경계 조건으로서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노트도 이제 그 공유해 드렸으니까 아마 화면이 계속 막 이렇게 되면은 노트를 이제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니셜 조건, 그러니까 경계 조건은 해석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이니셜 컨디션은 해석 초기 단계에 부여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은 당연히 해석이 진행된부터는 걔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을 알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계 조건, 이거 심각한. 그래서 제가 학교 제사실 전산구조 해석할 때도 이게 케이블을 여러 번 교체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초기 조건이 있는데요. 초기 조건에서는 먼저는 지오스태틱 스트레스를 초기 조건으로 먼저 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이드 레이쇼,
초기 보이드 레이쇼도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보이드 레이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물론 지오스태틱 스트레스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 초기 조건 같은 경우는 predefined field라는 옵션을 통해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create predefined field. 이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쓸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지오스태틱 어널리시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제 트랜전트도 집안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리디파인드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그 이제 기능들이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 이 카테고리 중에서 others로 가서 뭐 필드를 선택해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이드 레이쇼는 가장 쉬우니까 보이드 레이쇼 먼저 보겠습니다. 보이드 레이쇼 같은 경우는 각 층을 선택을 해서 초기 보이드 레이쇼를 그냥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강의 노트에 보시면 보이드 레이쇼가 지금 여기 E 서브 제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샌드는 아까 앞에 뭐 샌드가 얼마로 되어 있더라? 샌드의 보이드 레이쇼는 1.5로 일단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보이드 레이쇼는 1.5를 넣으시면 되고 클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강의 노트의 테이블에 1번 층부터 6번 층까지 보이드 레이쇼가 1.42부터 1.27까지 서로 다른 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값은 geostatic stress입니다. geostatic stress. 이 어디 있는지 다시 볼게요. 이니셜 쪽에서 미케니컬에서 geostatic stress 이게 있어요. 이니셜, 그러니까 스텝은 이니셜로 가야겠죠? 보이드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그 이니셜 컨디션은 당연히 초기 단계 해석에서 해석 초기 단계에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오스태틱 스트레스를 응력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predefined field를 먼저 클릭하시고 스텝에서 initial 그 안에서 카테고리는 mechanical 여기에 geostatic stress를 누르고 continue 하시면 되고요. 이 지오스태틱 스트레스가 부여될 레이어들을 먼저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레이어들 세 개를 다 선택하고 Done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 매그니튜드 1번, 2번 나와 있는데 1번은 최상단, 2번은 최하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값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면 이펙티브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집안 자체의 유효 중량이라고 할까요? 중량 값에 이 지층의 깊이를 곱하면 그 해당 지층의 밑면에 작용하는 이제 유효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순전히 무게에 의한 거니까. 예를 들면 세 번째 층에 대한 유효 응력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층에 대해서 각각 계산해서 쭉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맨 위층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매그니튜드 1번은 0이어야 되겠죠.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컬 코디네이트는 아마도 요 층의 경우는 버티컬 코디네이트가 이게
0, 1, 2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게 될 겁니다. 요층은 0, 마이너스 1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죠. 봅시다. 0,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두 번째 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스트레스 매그니튜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공식을 통해서 각 위치에서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predefined 어, 필드도 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쉬를 가시면 메쉬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촘촘하게 제가 메쉬를 뿌렸고요. 이쪽은 좀 듬성듬성하게 메쉬를 뿌렸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를 줘서 이쪽 그러니까 특정 구간에서는 촘촘하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듬성듬성하게 메쉬를 먹이도록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사실 요 위치에 요 뭐죠? 셀의 크기가 이제 쉐입 팩터가 굉장히 안 좋은 걸 알 수 있죠. 대략 한 1.3 1대 3 정도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요건 별로 좋은 모델링 이제 전략이 아닙니다. 근데 요 영역은 사실은 힘을 받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의 효율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메쉬를 준 편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엘리먼트 종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엘리먼트 종류는 보신 것처럼 8절점짜리 플레인 스트레인 쿼드레터럴 엘리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소 자체가 엘리먼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 요소는 기본적으로는 솔리드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요소는 이제 2차원 공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평면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배포해드린 모델에서 서브밋을 하시면 이거는 뭐 계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예제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스텝, 그리고 세 번째 스텝. 보시면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초 단위이고요. 아까 10에 몇 승까지 했었더라? 10에 15승까지 했었나요? 10에 12승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종료가 됩니다. 결과를 들어가 보면 이 정도 이렇게 요게 이제 하중이 가력이 됐었고 10에 12승 초 이후에 변형이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응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응력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집안 쪽은 뭐 잘 모르니까 아마 뭐 이런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이 아마 집안에 관련된 그런 물성일 겁니다. 이건 아마
잘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좀 다른 봐야 되는 물성들이 따로 있다. 봐야 되는 해석 결과들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스텝으로 돌아가서 필드 아웃풋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도 어,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마 뭐 간극 수압이라든지 뭐 그런 지방과 관련된 응력항들은 아마 여기에서 필드 아웃풋에서 들어가셔서 확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 결과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포러스 메디아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보이드 레이쇼라든지 아까 VOIDR이 보이드 레이쇼였나 봅니다. 보이드 레이쇼라든지 다른 물성들이 다 쭉 존재하니까요. 필요한 이제 물리량들을 확인하셔서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해설하시면 되겠죠. 아까 그 V 보이드 R 보이드 레이쇼가 이렇게 돼 있고 레이쇼가 바뀌었나요? 조금 바뀌네요. 보이드 레이쇼가 이니셜 스텝에서는 이러한 컨투어였는데 해석 이후에 조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이를 알고 싶으면 당연히 ODB 필드 아웃풋에서 여기 U를 선택하시고 유니크 노드에서 여기서 Y축 방향이니까 Y2, U2 그래서 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변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어, 아마 로그 그래프로 그래야지 더 정확히 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최종 처짐은 0.07m가 뭐 7cm, 8cm 정도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작용한 힘이 더 크면은 좀 더 못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ODB 아웃풋에서 XY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해석 시간 자체가 10에 뭐 엄청나게 길었죠. 그래서 그냥 그리면 뭐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제 그린 것처럼 로그축으로 아마 표현을 해야지 시간을 로그축으로 표현해야지 아마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제가 공유드린 파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뭐그 집안공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예제를 보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요 물성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아마 집안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물성들이 이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아마 또 집안 전공자분들께서는 아바쿠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무래도 저희 그 구조공학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요것을 실내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모델에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접근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구조나 집안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그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 지금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라 해도 좋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 내에서 작은 어떤 연구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을 좀 발굴해서 각자 좀 협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그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 되는 변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모델 자체가 첫 번째 모델 경우는 또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서 직접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하나하나 차라리 모델을 열어보면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고 이것을 잘 녹화해뒀다가 여러분들이 또 향후에 이제 이 유사한 모델을 이제 해야 될 때 다시 한번 그때 이제 되돌아가서 좀 남겨놓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드린 모델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자리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희가 한 번 수업이 남았습니다. 한 번 수업은 사실은 이제 이종석 교수님께서 그 미션 하나 주셨는데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여가지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고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담파 이렇게 진행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해석인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재현을 한번 해보는 그런 클래스로 마지막 수업은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